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백악관은 실무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100석 이상을 얻어 압승을 기대하고 한국당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막판 변수인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 410개 중 98개가 공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했고 민변은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포항 제철 공장에서 기름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라돈 공포가 퍼지면서 라돈 수치를 무료로 측정해주는 환경공단의 문의가 빗발치고 장비를 대여해 직접 측정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빌려서 측정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충격적이더라고요.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또 폭발해 사망자가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화산재가 마을을 뒤덮으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각 12일 오전 9시, 우리 시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방송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아울러 아침 일찍 회담을 시작함으로써 마라톤 협상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각으로 12일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입니다. The schedule for tentatively for that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th at 9 a.m. Singapore time and take place at June 11th, 9 p.m. East Coast time. 미국 시각으로는 방송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른바 황금 시간대. 회담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트럼프의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읽힙니다. 두 정상은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회동과 오후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걸로 예상됩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실질적인 담판은 오후 확대 회담에서 다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확대 회담에는 물밑 협상을 주도해왔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배석이 예상되고 문우신 재무장관과 리홍호 외무상 등의 참석도 거론됩니다. 문우신 장관이 참석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이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후속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미국 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만 담은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회담 시간표가 나오면서 이제 두 정상이 언제 어떤 경로로 싱가포르에 도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일정들을 감안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 날인 11일 도착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이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마치자마자 곧장 싱가포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현지 시각 10일 일요일 밤, 일본 요코타를 경유해 싱가포르 공군기지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일 개최국 싱가포르 리센융 총리를 접견하고 12일 오전 9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1일 오후 도착이 유력합니다. 전용기의 급유 등을 감안하면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마침 중국 칭다오에서 상하이 협력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아 시진핑, 푸틴과 회동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불신에다 3국이 굳이 급박하게 회동할 필요가 없어 가능성은 낮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북중러 회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담 일주일을 남겨두고 두 정상의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며 미북 회담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세계의 만남이 예정된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도 이번 역사적인 회담 취재를 위해서 대규모 취재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기념주화까지 발행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싱가포르 당국은 샹그릴라 호텔 인근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센토사 섬 인근 지역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담이 임박하면서 현지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good in the sense that make people globally that more aware of Singapore. 싱가포르 조폐국은 미북 정상회담 기념 주화를 공개했습니다. 앞면엔 두 정상의 맞잡은 손을 새겼는데 금화는 약 111만 원, 은화는 9만 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이름을 딴 칵테일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산 위스키와 우리나라 소주를 주재료로 만들었는데 알코올 도수도 똑같이 맞춰 양측의 힘겨루기를 재치 있게 묘사했습니다. Well, it being one of the biggest event in recent world history, we wanted to get involved with the whole hype and fun that's happening at the moment. 취재진 3천여 명을 수용할 미디어 센터는 포뮬러1 경기장 건물에 자리 잡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샹그릴라 호텔 주변 지역에 이어 오늘 센토사 섬 일대를 특별 행사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북 실무팀이 센토사 섬을 회담 장소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샹그릴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합의에 급급해서 나쁜 합의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회담 성패를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북 회담에 대한 각종 조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북한과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만들어선 안 된다.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핵 사찰이 가능해야 하며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비공식 대화 경험이 있는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지나친 양보를 우려했습니다. I'm particularly worried about if Mr. Kim raises the idea of withdrawing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and suddenly President Trump says, sure, we can do that.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도 북한이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비핵화 대상에 넣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 번에 빅뱅식으로 이룩할 수 없다며 합의문의 비핵화를 명시한 뒤 협상을 이어나가는 게 현실적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새삼 주목받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예,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평양 지점이 개설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평양 맥도날드 지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맥도날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요청이 올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앞서 미국 CIA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 허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rump Tower along the Daedong River and let McDonald's flourish in the street of Pyongyang. Let American-led consortium.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을 받아들이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맥도날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경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예, 다른 공산권 국가의 사례를 보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1990년 당시 이 공산권에 불던 개혁 개방 분위기를 타고 이 중국과 소련의 맥도날드 지점이 상륙했었습니다. 특히 1990년 1월 31일에는 맥도날드가 모스크바 지점을 냈는데요. 첫날에만 무려 3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뭐 대단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맥도날드 이후로 이 서구 문물에 대한 개방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맥도날드가 북한에 들어간다면 이 북한의 개방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북한 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 사람들도 햄버거는 많이 먹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평양에는 이미 햄버거와 치킨 등을 파는 싱가포르 체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약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햄버거는 고기 겹빵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가격은 평균 1.7달러로 우리 돈 2,000원이 안 되는데 북한의 일반 노동자 하루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일반 서민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비싼 메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 상당수는 이 햄버거가 미국 음식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을 방문한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라포르그가 북한 여대생에게서 이 햄버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명한 음식,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 햄버거가 북한에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지난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 노동당 간부를 불러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급 빵과 감자튀김, 이것을 우리식,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햄버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음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전속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에게 베이징으로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오라고 할 정도로 이 햄버거 애호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따라서 평양에 맥도날드 지점이 생길지 말 건지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98건이 오늘 전격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와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 가운데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8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VIP 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청와대를 뜻하는 BH 설득 방안이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오찬 면담 이후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며 입법 시점까지 협상 전략을 짠 문건도 있습니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대외비 문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교감서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졌을 당시엔 무리한 영장 청구와 기소에 따른 후폭풍으로 법원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영장에 적정한 발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승진포기 법관으로 지칭한 문제법관 관리 방안도 있었는데 이들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재판 업무 불성실 등 직무윤리 문제를 지적하며 감찰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전례 없는 특별재판부에 배당해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를 고려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나머지 300여 개 파일도 공개할 수 있다며
전 대법원장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변을 중심으로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100명 넘는 법률가들이 농성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시민단체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딴 고발장 접수에 이어 대법원 앞엔 이처럼 천막 농성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되지 않지만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주도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측은 UN 인권이사회에 진정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북한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이 발동되는 법원행정처의 문건 공개로 수사 여론에 기름을 붓게 됐지만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사법파동에 대한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명쾌한 법리 판단을 미룬 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여론재판에 맡기려 든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견과 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막 끝났다고 하는데 형사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결국 사법발전위원회도 이렇다 할 결론은 못 내린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니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과 수사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외부 의견격인 이 위원회의 결론과 내부 의견인 판사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점점 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도 각급 판사회의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위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회의가 1시간 전쯤 끝났는데 판사회의 중 처음으로 수사 의뢰나 고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배석판사들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들은 수사를 촉구했고 서울남부지법 단독 배석판사들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이틀째 참석 인원 부족으로 결국 무산됐고 수원, 광주지법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법은 아예 수사 여부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강경기류 못지않게 신중론도 곳곳에서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TV조선 한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8해 앞두고 여야가 자신들이 보는 이번 선거의 판세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앞세워 기초단체장 100곳 이상 사상 최대 압승을 노리고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 인물을 내세워서 보수 세력의 결집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두 거인과 운명적으로 만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김경수 의원의 TV 광고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국 석권을 노립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서울 전역 석권, 전국 100석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가 예전에 새누리당이 2006년에 거뒀던 성과 정도는 저희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잘했다고?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또 한 번 도민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보수를 결집시켜
영남 광역단체장 5곳을 지키고 경기와 충남도지사를 당선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 지역은 우리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더 좋은 훌륭한 후보들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독주를 막는 대안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1번 더불어민주당 싹쓸이 선거가 된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정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 고흥, 정의당은 충청권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막판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협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는지 야당 취재하는 백대우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백 기자. 단일화 될 걸로 봅니까? 아니면 결국은 무산될 걸로 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을 출입하고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다음에 선출직 2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또 저희 바른미래당을 출입하는 동료 기자들은 결국에는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온도차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한국당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는데 바른미래당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3일인가요? 이틀 전에 만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오후에 서울 신림동 모처에서 이제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얘기해보자라는 데는 합의가 된 모양이네요. 근데 아무 결론이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장 차가 조금 있었는데요. 먼저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그러면 꼭 당을 따로 해야 되느냐,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접 들어보신 대로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1야당 후보가 안 후보 측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패배를 좀 자인하는 모양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예, 당장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 야당의 미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 측 차명진 전 의원과 안철수 후보 측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 교수가 먼저 2년 후에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야권 개편의 주역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당 통합이 먼저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대화 역시 지방선거 이후에 야권 개편을 어느 당에서 또 누가 주도하느냐가 이번 단일화 논쟁의 핵심이다. 이런 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지방선거 이유를 내다본다면 후보들의 생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당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요. 야권 대통합에 기폭제가 되달라면서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요.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양보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통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양측의 속내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어쨌든 두 후보가 내일 또 단판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일단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박관영 전 국회의장 등 이른바 원로 보수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보수 원로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이 행사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 요구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이른바 마지막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시간이 물론 많지 않습니다만 후보 간 담판뿐 아니라 공개 토론회 같은 형식을 거쳐서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죠. 네, 근데 양측의 협상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두 후보의 대리인이 예비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전해지고요. 예.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 토론 혹은 TV 토론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늦어도 모레까지,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8일 날, 오는 8일 날 치러지는데 그 전까지 결론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유권자한테 전해져야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예.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근데 저는 모두에 이제 좀 어렵다라고 봤는데 예. 제가 역질문을 드리면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글쎄 변수가 너무 많아서 참 예상이 어렵네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박원순 후보는 신경이 쓰이긴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요, 후보 단일화는 선거공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모레까지는 결론이 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백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명희 전 이류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에 몰아치던 당국의 수사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착수하며 이 전 이사장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이명희 전 이류재단 이사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현재 심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법원은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내용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수사 땐 피해자 10명이 이 전 이사장 처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명이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피해자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경찰은 일단 기존 7개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며 이 전 이사장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단체 대화방에선 유전 무죄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갑들끼리 봐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바꾸고자 하는 열의가 강하기 때문에 한진그룹은 유례 없는 재벌 총수 부인 구속을 면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세관, 공정위 등 11개 국가기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포항의 한 비료 공장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기름 탱크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배관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3분쯤 포항에 있는 제철 세라믹 비료 공장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공장 개발이다. 이 발전이 폭발을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미 상황을 끝나고 연기가 같이 이 사고로 6m 높이 기름 탱크 위에서 작업하던 63살 정모 씨가 숨졌습니다. 동료 근로자 44살 권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철거업체 직원인 정 씨 등은 셋톱으로 기름 탱크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의심쩍기는 했는데 다 안에 넣고 뭐 열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하면서도 되는 게 한두 가지고. 공장 측은 25년 동안 사용한 기름 탱크를 철거하려고 지난 1일부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름 탱크 안에 남아있던 기름과 유증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증기는 뭐 소량이라도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또 슬러지 같은 찌꺼기도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철거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는 새벽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노래방 주인의 옛 애인이 말다툼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노래방 입구에서 연기와 불길이 올라옵니다. 소방대원이 입구에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일어난 불은 카운터가 있는 입구에 집중됐습니다. 카운터에도 불이 시작된 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심한 불은 아닙니다. 카운터는 다 탔습니다. 사고 당시 노래방에는 모두 5명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화재로 57살 A씨가 숨지고 여주인 등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구는 불길이 심했지만 노래방 뒤편 비상구까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와 여주인 60살 B씨가 헤어진 연인 관계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투는 소리와 함께 펑하는 소리가 났고 기름 냄새가 심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진술에 이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변인들 수사에.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용산상가 주변에는 노후주택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금이 가고 기울어져도 재개발 지역이라 어차피 허물 것이라면서 이 투자자들이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진척되지 않아서 불안한 거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서울 용산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군데군데 금이 갔고 벽이 불룩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집안에도 볼펜이 푹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용도실 천장엔 철골 구조물이 훤히 드러납니다. 천장 모서리가 갈라지자 주민들은 무너질까 하는 불안에 이렇게 받침대를 박아두기도 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주택 외벽엔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갖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불안하죠, 우리가 살기는. 15년째 재개발 사업이 멈춰서면서 방치된 노후주택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철거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설비 보수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재개발 지역은 13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에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해제가 되면은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신축하거나 중개축할 수가 있고, 한편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 현장 주변 집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특수 차량을 이용한 동공 탐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의 마지막 개 도축장이 오늘 철거됐습니다. 열흘 전에 강제 철거했는데 도축장 업주가 다시 시설을 들여와 영업을 하다가 또 적발된 겁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개 도축장에서 장비를 끄집어냅니다. 업주가 철거 작업을 가로막으며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찰 어디 있어요? 급기야 트럭 위에 눕기까지 합니다. 모란시장의 22개 도축장 가운데 업종 전원을 하지 않은 마지막 도축장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이 도축장의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업주 A씨는 반나절 만에 다른 장비를 들여와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버티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이게 불법 상황인데도 너무 저렇게 본인 이익만 생각하시고. 성남시는 오늘 2번째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 도축장은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허가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근생지역에서는. 업주 A씨는 행정 대집행에 불복해 성남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A씨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공포가 각종 생활제품 그리고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라돈을 직접 측정하려는 시민들이 늘어서 측정기계 대여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정부의 속 시원한 대책과 후속 조치가 없어서 한 번 퍼진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은 세종시. 집안 라도를 측정했더니 작은 방에서 기준치 4를 훌쩍 넘는 4.68 피코큐리가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에 빌려서 측정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충격적이더라고요. 침대는 물론 각종 생활제품과 공동주택까지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는 소식에 라돈을 직접 측정해보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측정기 임대업체 예약은 이미 다음 달까지 매진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측정 서비스도 한 달 만에 지난 3년치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실내 공기줄 중에서 라돈 측정하는 연간 목표가 1000건인데 금년도에서 대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약 3,50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라돈 노출 위험 인구는 최대 10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게 어떤 보상 이런 게 아니라 역학조사와 추적 관리를 원하는 부분인데 제품별로 허가 부처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는 게 우선 문제고요.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민 사이에 퍼진 라돈 공포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우입니다.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읍면동 중에서 작년에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이 보도를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송병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 익산시 용동면. 하나뿐인 초등학교엔 1학년이 7명입니다. 2년 뒤엔 1명으로 줄고 이대로 7년 뒤라면 아예 없습니다. 지난해 용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명도 없었습니다. 1명 입학하는 애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충남 서천군 마산면도 지난해 신생아가 없었습니다. 신생아를 떠나서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이곳 10가구 가운데 8가구꼴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60대는 마을에서 막내 축에 듭니다. 없다니까 하나도. 여기가 입관되고 지금 제일 적은 게 60대라게 그러자면 70까지 90까지 아닌 시 동네. 지난 한 해 동안 신생아 울음소리가 울리지 않은 전국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경북과 경남이 각각 4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3곳, 경기, 충북 등이 1곳씩입니다. 2012년엔 2곳이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대로라면 농촌이 사라질 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의 기능을 사라져버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신생아 제로 지역이 늘어나면서 올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분양가가 낮아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경고를 했었는데 부정한 당첨을 노리던 6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자, 지 기자. 네. 대부분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정 당첨 조사를 한 5개 단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서울과 과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장 전입인데 이 A씨는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도 자신의 집의 주소지를 옮기도록 해서 위장 전입을 해가지고 당첨이 된 사례입니다. 예.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청약 가점 순서대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 청약 가입 기간 1년마다 1점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사례로 가족 1명을 위장 전입시켜서 매우 큰 점수인 5점을 보탰고 덕분에 당첨권에 들었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 외국에 살면서도 주소지는 국내에 유지해서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만든 셈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게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계약 취소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청약 금지가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될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당첨만 되면 뭐 큰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들 분양가는 한 예로 11억에서 30억 6천만 원까지 분양가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무려 4억 원에서 10억 4천만 원까지 있었는데 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802회 로또 1등 당첨금이 무려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시세 차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로또 아파트 이런 말이 나오겠는데, 자, 이 정도라면 뭐 사실은 사람들이 몰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더 싼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네, 이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으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이 분양가 이하로 새 분양가를 잡아야 하고요.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다면 가장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의 110% 이하로 신규 분양가를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양가를 풀어놓으면 그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또 분양가를 잡아놓으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참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군요. 네. 예,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과테말라에서 이틀 연속으로 화산이 폭발해 60명 넘게 숨졌습니다. 반면에 화산 활동으로 한 달째 용암 분출이 이어지고 있는 하와이는 인명피해가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고 용암이 흘러내립니다. 화산재가 날아들자 주민들이 달아납니다.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Toda la gente no pudo salir. Yo digo que se quedaron enterradas. ¿Cómo fue que ustedes se vinieron entonces? Donde vimos que la lava venía por todo el callejón de los lotes, nos corrimos para una ladera. 실제로 화산재에 덮인 시신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집도 차량도 온통 회색입니다. ¿Qué le pasó? ¿Qué es lo que sucedió? Ajá. 중남미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44km 떨어진 후에고 화산이 지난 3일과 4일 연이어 폭발하면서 최소 6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300명에 달합니다. 후에고 화산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분화 활동이 활발한 화산으로 이번 폭발은 지난 1974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재난당국은 인근 공항을 폐쇄하고 주민 3천여 명을 8km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Hemos decidido convocar a un gabinete de ministros. Automáticamente de aquí nos vamos a Casa Presidencial, en donde vamos a plantear la necesidad de solicitar o plantear un estado. 한 달 전 분화했던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여전히 용암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망자 제로, 이틀 만에 사망자 60여 명. 그 차이는 바로 화산 쇠설류라고 불리는 열구름 때문입니다. 용암과 기존 암석 파편, 화산가스가 한 덩어리로 뒤섞인 잿빛 폭풍입니다. 온도가 500에서 700도에 달해 코로 들어가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130에서 180km에 이르기 때문에 대피도 어렵습니다. 4년 전 일본 온타케 화산 폭발 때도 화산 쇠설류로 5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최악의 화산 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고대 폼페이 역시 화산 쇠설류가 순식간에 덮치며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화산 쇠설류는 터지는 속도가 고속버스만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보고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어로 불이라는 뜻의 후에고 화산. 하지만 정작 피해를 키운 건 불보다 무서운 잿빛 폭풍이었습니다. 과테말라는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사흘 동안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의 황희찬과 이승우가 첫 출전하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에이스의 등번호로 나란히 받고 반란을 자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박지성의 등번호 7번을 달고 두 번째 월드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준 기자가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타난 우리 대표팀의 영건 황희찬과 이승우. 축구화를 신으면서 또 훈련을 준비하면서도 둘은 내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22살의 황희찬과 20살의 이승우 모두 나이는 어리지만 훈련을 주도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팀에서는 막내급이지만 책임감은 형들을 뛰어넘습니다. 황희찬이 등번호 11번, 이승우는 10번을 달고 첫 월드컵 무대에 나섭니다. 모두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젊은 선수로서, 더 어린 선수로서 더 열심히 뛰고 더 한 발짝 더 뛰면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대신 이제는 좀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둘은 이번 월드컵에서 기분 좋은 이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젊은 피 황희찬과 이승우가 신태용 감독의 통쾌한 반란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간판 손흥민은 7번을 받았습니다. 8년 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 당시 박지성이 달았던 그 번호입니다. 손흥민은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예선 탈락의 아쉬움을 이번 월드컵에서는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지성을 빼닮은 손흥민, 8년 전에 영광 재현에 나섭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눈앞에 뭔가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오락이나 날파리 같은 것이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꽤나 짜증스럽다고 하죠.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비문증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안구를 채운 투명한 젤, 즉 이 유리체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떠다니는 증상이지만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귀에서 모기 소리, 바람 소리, 냉장고 소리가 들리는 귀울림, 즉 이명도 특효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듯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상책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이어서 그냥 두면 시력과 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서울 용산역 앞 52년 된 4층 건물이 이 폭삭 주저앉는 사고를 보면서 좀 엉뚱하다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문과 이명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갔는데도 별일 없겠거니 하고 다들 그냥 지내온 겁니다. 1위층 식당은 점심에만 200명 가까운 손님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벽이 뒤틀린다고 신고를 하자 구청 직원은 한 번 훑어보고는 별일 아니냐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에 겪었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와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과정을 밟은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용산 건물 주변에는 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12년 전 재개발 허가가 난 뒤로 대부분 재개발만 기다리며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계속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인디언 호피족의 주술사는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험해서가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거라며 버티면 언젠가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폭탄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용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한 후진국형 사고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6월 5일 앵커의 시선은 용산 건물 붕괴 그 이후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현충일인 내일은요, 다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올해 초여름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주말인 토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도 맑아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되겠고요. 오존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이 18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30도 선까지 오릅니다. 전주 31도, 대구 역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부산의 낮 기온 24도, 포항 26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면요. 일요일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